김두관 지사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합니다. 6년 동안 유학합니다. 유학하는데 그때 김두관 지사 아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가서 나 여기 프리미어리그 구경하러 왔다 이러면서 또 사진을 올려서 또 자랑질을 해요. 근데 6년이 유학을 하고 또 딸도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인민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또 항의 전 문체부 장관도 또 빠질 수 없습니다. 항의 문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나와가지고 매달 생활비로 60만 원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인하고 가족 계좌를 모두 46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가족들이 빈번하게 해외여행, 또 자녀를 매 학기마다 2,100만 원씩 드는 외국인 학교 보냈어요. 노웅래 의원도 계시죠.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택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 재산 신고가 안 된 현금 3억 원이 발견이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느냐? 1993년에 우리나라의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가 완전히 고장나 있다,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우리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요즘 가장 핫한 대장동 비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공공개발 명분으로 원주민들 토지를 헐값에 수용을 해가지고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급조된 민간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라는 곳에 3억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지분이 1%밖에 없었어요. 그 1%에 불과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결정된 게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권력형 부패 사건입니다. 그 공사의 재산 처분하고 분양가격 결정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남시장한테 보고하도록 공사의 정관이 모두 규정되어 있었고요. 성남시는 2010년에 업무 정결 규정을 신설해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종 승인 없이는 어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 이게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의혹의 핵심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경법 배임에 대해서 배임액 산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고, 추징금 7,814억 중에서 473억만 인정을 했죠. 자, 이 정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 저는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패는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모두 다 됐고, 제가 조사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민석 총리 고발 사건, 지난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이 사건을 이제 어떤 단체가 고발을 했던 모양인데, 이 사건을 검찰에서 주인 검사를 배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는 자체만으로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그랬어요. 자, 요즘 우리 K 시리즈 유명하죠. 뭐 K 컬처, 뭐 K 팝 다 좋은데 이제 우리 K 부패 시대를 지금 활짝 연 것 같습니다. 부패를 뜻하는 corruption이라는 영어는 모두 파괴한다라는 그 라틴어 코룸페레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패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모조리 파괴하는 이 공동체의 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검찰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검찰을 나왔어도 계속 부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이 제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소설가 발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작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법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느낌이 팍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문화일보 뭐 이런데 이제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 말은 우리 전 국민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법조인들이 정말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큰 파리는 잡지 못하고 작은 파리만 잡는 거미줄. 이게 바로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 또 요즘은 이제 유권무죄 이런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장동 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가 결국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한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할까?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고 프랑스에 3년 유학하고 또 대사관 근무했기 때문에 프랑스 제도를 조금 더 이제 잘 아는 편이라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프랑스는 형법에 2006년에 형법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부패 혐의자하고 일상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뭐 동거인 내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소유재산이 그 동거인에 대해서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가공의 자금 출처를 통해서 은닉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3년 이하 구금형하고 7만 5천 유로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면 김두관 아들 같은 경우에 김두관 아들 본인이 너 유학자금 어디서 났어? 유학자금 어디서 났어? 했는데 김두관 아들이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김두관 아들은 그 자체로 3년 이하 프랑스 같으면 처벌받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 딸도 너 시카고 아트센터 유학자금 어디서 났어? 그 다음에 왜 그 명품 걸치고 외국 유학 다닌 거 그 자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자체로 3년 이하 징역이에요. 김민석 총리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그 5억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제도를 얼만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냐 아니면은 부패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프랑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는 또 그 형법 432조에 공공재산 유용죄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선출직과 임명직을 불문하고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될 공공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처벌형 무지하게 셉니다. 10년 이하 구금형, 10년 이하 징역하고 100만 유로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공간에 사적인 자기 손님 불러가지고 공간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법인카드, 우리 지난번에 김혜경 여사가 그 법인카드로 뭐 소고기를 사 먹었니, 뭐 초밥 사 먹었니 하잖아요. 프랑스 같으면 전부 공공재산 유용죄 다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딸 가족이 잠시 대법원장 공간에 들어서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문재인 대통령 그 딸이 다혜 씨가 그때 청와대 관저에 들어서 잠시 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프랑스 같으면 전부 공공재산 유용죄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김영란법 때 뭐 3만 원짜리 식사를 해도 되냐 마냐 하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시끄러웠고 엄청난 국력을 이 논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란법 작동됩니까? 김영란법은 이미 사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볼링은 잘 안 합니다만 볼링의 킹핀이라는 게 있대요. 하나를 딱 맞추면 전부 다 이렇게 쓰러지는 킹핀이라고 있는데, 결국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패 혐의자가 스스로 본인의 자금 출처를 소명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입증 책임 전환 규정입니다. 입증 책임 전환 규정. 그래서 원칙은 검사는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를 비롯한 그 OECD 국가에서는 제가 그때 반부패 회의 정부 대표를 할 때 그때 제가 이거 전혀 몰랐었는데 그때 이거 배운 거예요. 갔더니 이게 이제 선진국의 표준이고 입증 책임 전환 규정을 두어 가지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그 당신이 이 받은 돈이라든지 당신의 재산이 이게 부패로 인한 재산이 아니라는 걸 당신 스스로 증명해라. 정당한 자금 출처를 당신 스스로 증명해라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전부 그 부패 방지 제도의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검찰이 막 강압 수사를 한다, 뭐 과잉 수사를 한다, 표적 수사를 한다 이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직재산 그 우리 이 정치자금법이나 아니면은 공직자윤리법 같은데 내지는 뭐 이런 데다가 우리 공무원들 왜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재산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본인 자금을 스스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된다라는 처벌 규정 딱 하나만 넣으면은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훨씬 더 맑아질 겁니다. 그만큼 이 제도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또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프랑스하고 또 이제 비교를 좀 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2016년에 최고 세율 75%를 도입하는 올랑드 사회당 정부 때 최고 세율 75%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었어요. 근데 그때 담당 장관이 제롬 카이작이라는 예산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스위스에 비밀 계좌있던 게 들통났어요. 난리가 났죠. 사실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 사회당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결국 잡게 됐는데 그래서 프랑스는 역시 좀 달랐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가 완전히 고장났구나 해가지고 대대적인 반부패 개혁을 실행을 해가지고 그 전에 부패방지처였었는데 이거를 독립된 부패방지청으로 설립을 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을 아우르는 그런 대대적인 반부패 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반부패청에서 나와 있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부 그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전 국민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할 것 없이 이 부패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거 건들자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입법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로 입법 안 됩니다. 어느 국회의원들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절대로 안 달 거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막 뭐 이재명이다, 윤석열이다, 민주당이다, 뭐 국민의힘이다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패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즘 그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이런 것들 아주 많은데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고 기소권만 가지는 수사권이 없이 기소권만 가지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검찰이 없어지면 완전히 검찰 개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개혁이 뭐였습니까? 검찰 개혁이었고 공수처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 1호 개혁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들었어요. 공수처만 만들어지고 수사권 조정만 되면 검찰 완전히 개혁된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공수처의 5년간 실적을 쭉 한 특집 기사가 있었는데 공수처가 5년 동안 한 750억 정도 예산을 썼답니다. 6건 기소했대, 6건. 그러니까 한 건 기소하는데 100억 넘게 든 거예요. 근데 6건 기소한 것 중에 2건 무죄 났어요. 그러니까 신의 직장 중에 최고의 신의 직장이 지금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근데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죠.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제 다 용도 폐기됐으니까 이제 그 토사구팽 이제 쌈겨 죽는 처지가 되는 이제 사냥개 신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검찰에 20년간 근무하면서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이제 YS 때 김영삼 대통령 때 95년에 이제 검사로 임관해서 그 이후에 한 20년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한 이후에 한 30년간
쭉 그 검찰 개혁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 역대 어느 정권도 예외 없이 검찰을 항상 정권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부합한 야합한 정치 검사들 때문에 결국 검찰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검찰의 잘못이 50%라 그러면 그런 검찰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인사제도, 검사 인사제도가 그 나머지 책임의 50%입니다. 지금 검사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죠. 아무리 많은 부분들이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무력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이 정부 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생생히 목격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바로 인사조치 해버립니다. 바로 바꿔버리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인사제도 개혁 없는 검찰 개혁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저는 대국민 사기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그 전부 다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만 악마화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요번에 이제 노만석 대검차장이 아주 대형 사고를 쳤는데 제가 노만석 대검차장 케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저도 검사장 승진을 못했지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사장 승진을, 대검차장은 고사하고 대검차장은 그 검찰의 넘버 2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사장 승진을 하고 대검차장까지 가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도, 저는 이제 주로 법무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주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이제 기획검사 내지는 정책기획 쪽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수부. 그래서 검찰은 원래 기획 정책검사하고 특수부 검사들이 양날개로 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특수부 검사들이 아니었던,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사단 내지는 윤석열과 인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들만 요직을 차지하고 이래가지고 지난 한 4, 5년 동안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아주 괜찮은 그 부장검사급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검사들은 옛날의 검사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위기의 더 큰 문제, 본질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 전 부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TF 만들어 가지고 개인 휴대폰부터 해서 다 조사하고, 휴대폰 안 내놓으면은 전보 조치하고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 그러는데, 참 그 나라를 위해서 청운의 꿈을 품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들어간 똑똑한 엘리트들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나오겠어요. 월급을 많이 줍니까? 그 다음에 서울에 근무할 수, 세종에 처박혀가지고 국회의원 비서관들 따까리 노릇이나 하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해야 되냐?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검찰개혁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대거 많이 나갔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중국식 공안 통치로 가는 경찰 국가화가 될 거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수사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의 오용 내지는 남용이 없는지를 사법기관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사법 통제 기능, 이것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돼 버리면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산 경찰청장 출신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자백을 했어요. 국가수사본부하고 그 체포 관련해 가지고 자기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연락한다고 바빴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랑질을 하다가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죠. 그게 저는 정치와 경찰의 유착,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검찰의 문제가 집권 정치 권력의 인사권이라고 했는데 경찰 역시 인사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다 대통령이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하면 정치 검찰은 없어질 줄 모르지만 정치 경찰, 정치 공소청, 그다음에 정치 중수청, 그다음에 정치 공수처가 생길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히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여기 정보과 정보경찰이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새미래민주당 여기 행사에서 도대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아마 정보과 형사가 나와가지고 다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체크 안 하면 그게 무능한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정원 국내 정보 기능이 없어졌죠. 폐지가 됐습니다. 유일한 정보 기능은 경찰 정보 조직이 합니다. 근데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에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전부 경찰청 정보국으로 통합이 되고 그 정보가 그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됩니다. 그것이 국정 운영 체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정보 없이 국정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 코미디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살아 있을 때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민간인 사찰이나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새만금 잼버리 그때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새만금 잼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TF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보고하고 정부 전부처에 뿌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다 보완하게끔 하는 거,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캄보디아 캄보디아 범죄 사태 잘 보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요번 범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국가 간 범죄, 초국가적 범죄라고 그러는데요. 초국가적 범죄고 대형 조폭 범죄, 조직 범죄고 그다음에 금융 범죄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국정원 해외 조직만큼 해외 조직 갖고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주불대사관에 근무했지만은 거기에 경찰청 당시 과장급 경정 한 명이 경찰 주재관으로 한 명 나와 있었고요. 해외 정보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초국가 캄보디아 범죄 같은 걸 막으려고 그러면 경찰 국정원의 해외 정보하고 국내 정보, 그다음에 경찰의 또 국내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야 저런 범죄를 잡아낼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대형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문제, 이게 결국은 이제 국가 시스템, 국가 통치의 어떤 질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법의 질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올해하고 작년 우리 노벨 경제학상 발표를 수상자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제도, 국가 경제 발전에서 제도가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연구한 학자들이 올해하고 작년 2년 연속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결국 포용적인 정치제도, 그 다음에 효과적인 어떤 사법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잘 번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반드시 몰락한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제 사법제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많은 사법제도가 1960년대, 70년대에 그런 우리나라가 조금 했을 때, 후진국이었을 때 그때 있던 제도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미 이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 내지 15위권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제도나 그다음에 모든 행정제도, 각종 규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의 수준에 맞게 2차선이면 10차선, 20차선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병목이 있으면 병목을 뚫어주는 것, 그것이 이 정부의 역할, 특히 법조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수사권 조정한다고 저 난리를 쳐서 지난 70년 동안 잘 작동되어 오던, 그러니까 검찰은 특수부가 문제였어요. 저는 이제 형사부만 근무했고 그랬었는데,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서민 민생 사건을 수사했던 그런 형사부 기능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형사부 기능이 검찰 전체 기능의 80-9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완전히 이번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원도 여러분들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 몇 년 만에 선고된 줄 아세요? 4년 걸렸어요. 4년. 김미리 부장판사가, 제가 언론에 칼럼 쓸 때 제가 침대 재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침대 축구처럼 침대 재판을 하다가 4년 끌었어요. 우리가 흔히 진부한 말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지만, 조국 전 대표의 조국 전 장관 케이스, 그다음에 윤미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미향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다 채웠죠.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옛날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계속 이제 강한 톤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법치주의 위기, 헌법의 위기를 넘어서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심각한 문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탄핵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제가 무제한 탄핵 작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탄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탄핵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직무정지 제도입니다. 탄핵을 하는 순간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직무정지가 된다는 그 약점.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허술한 사법부 독립 보장제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에 공직자 탄핵 제도하고 그다음에 허술한 사법부 독립 보장제도, 이 두 개가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숨겨 있던 시한폭탄이었던 겁니다. 이 시한폭탄을 민주당이 정확하게 터뜨린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마비시켰고, 그다음에 지금 허술한 사법부 독립 제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앤다 그러거든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판사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사법부 독립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이나 사법부의 가장 큰 생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옛날에 프랑스 검찰총장을 지냈던 장루이 나달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검찰 독립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독립 없으면 공정함이 없고, 공정함이 없으면 정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검찰이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은 나는 알아서 잘해라, 신경 써서 해라라고 말했다고 그러지만은,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 10월 2일까지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까지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금 TF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소청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에 어떤 권한과 어떤 조직을 어떻게 줄 것인가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노만석 대행이 퇴임 전에 내가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요? 자, 그러면 야, 너 말 잘 들으면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 검찰에 보안수사권 줄게.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흥정의 대상입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이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아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의 지배라는 것은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법의 지배의 정신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는데,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이 심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연방 대법관들이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관세를 부과하고 말고는 그 의회의 권한이다. 왜 대통령이 왜 네 맘대로 하느냐라는 게 지금 연방 대법관들이 다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권 분립이 정립된 미국이 앞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판결을 낼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흔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 즉 다수의 폭정을 가장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민주당은 선출된 권력을 얘기하지만은 우리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수당이 됐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법치국가적 원리, 즉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상권 분립이라든지 그런 제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다수의 폭정일 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카이사르라고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행의 모든 사례는 본래 선한 출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부 나쁜 사례로 다 악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역사의 종말 이런 얘기를 해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는 법치주의나 책임주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때 보다 완벽한 폭정 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딱 우리나라 얘기죠. 우리나라는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같은 제도가 법치주의나 책임정부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때 보다 완벽한 폭정이 될 수 있다. 무서운 말이죠. 원래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도로 발달된 사회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세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민사회가 너무 세고 정부가 약하고 어떤 사법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당장 개딸 같은 그 현상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어준이 막 떠들고, 김어준의 선동에 열광하는 그분 우리 시민사회라고, 우리 시민이 아닌가요? 거기도 얼마든지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도로 잘못 발달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정치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와도, 트럼프든 누구든 누가 와도 흔들 수 없는 견제와 균형이 완벽하게 완비된 제도만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경제와 경제적 풍요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또 법치, 또 정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바로 효과적인 정치 제도가 없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요, 우리가 흔히 예를 많이, 베네수엘라가 세계 2위 산유국이에요. 세계 2위 산유국인데 정치 제도가 엉망이 되면서 지금 저 지경이 난 겁니다. 그 세계 최고의 그 산유국에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굴리지 못하고 마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 집단 간의 타협 부재, 그리고 적대적 접근 방식에 따른 양극화 때문에 이것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배했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억제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역량 부재가 나치 독일로 가는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데, 매우 불행하게도 지금 딱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 집단 간의 타협 부재, 적대적 접근 방식에 따르는 양극화, 그 다음에 사법기관의 역량 부재,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 독일로 넘어가는 딱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국가의 역량은 국가와 사회 사이의 균형을,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왔던 번영의 빈틈을 메울 것인지, 아니면은 무시무시한 나쁜 힘이 그 번영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회를 분열시키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치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 사법기관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보장해야 되는 사법기관과 경찰의 그걸 강조해야 그걸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치 판사, 정치 검사, 그다음에 정치 경찰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경찰, 검찰,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씩 선출직 피선거권을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있을 때 그 권한을, 재판권과 수사권을 자기 정치적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여러분들도 결국 예외가 아닙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요. 지방선거 때 제가 제가 아는 선배 재선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니 선거가 벌어졌을 때 모임할 때마다 정복과 형사가 딱 따라붙어 가지고 누구랑 밥을 먹는지 일일이 24시간 따라붙어 가지고 도무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냥 특정 어떤 후보를 소위 말하는 물먹이려고 그러면 정복과 형사가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지지자 내지는 후원자 중에 지역에서 이제 사업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전화를 했대요. 형님, 제가 정말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바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나 앞으로 이제 정치, 현실 정치에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이런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소박하게 정치의 역할이란 강한 국가, 튼튼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아주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인류 국가를 제가 늘 어떤 마음속의 모토로 삼고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사회, 그래서 저는 이제 화두가 공정, 정의, 인류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는 너무나 식상한 얘기지만은 저는 의외로 인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인류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어떻고 이런 것보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꼭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같은 거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GDP가 앞서는 유럽 국가들 인구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사회 체제가 잘 잡혀 있고 국민들의 생산성이 높고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인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인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가 인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의는 없이 그냥 저놈 죽여라, 이놈 죽여라라는 그 정도 수준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나 전통적 의미의 국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의 자질이고 지도자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치 리더십의 부재, 그 다음에 정치 리더십의 실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 용기라는 것은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정치 리더십이 실종한 이 시대에 있어서 가치와 제도가 의미를 잃고 또 무엇이 좋은 미래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환기, 이때 저는 정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리더는 창의성과 진단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 국가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제가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을 한마디로 소개하면은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대요. 쉬운 문제 해결하는데 정치인 필요 없다. 쉬운 문제는 대개 저절로 해결된다. 균형이 흔들리고 조화가 안개에 휩싸일 때야말로
세계를 구할 결정적 모습이 드러날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툭하면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밑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이 해도 될 만한 그런 얘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국민한테 약간의 인기를 끌려고 얄팍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국가 지도자 그다음에 우리 정치인들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난제에 도전해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실무자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뭐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돈 몇 푼 더 줄게요 덜 줄게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헨리 키신저의 책에 헨리 키신저가 쓴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읽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독일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부흥을 이끈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수상이 있었어요. 그분이 노년에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냐라고 하니까 아데나워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를 했대요. 참 얼마나 훌륭한 그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뭐 업적을 자랑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이런 지도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도 이런 그 투철한 소명의식과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샤를 드골 그 프랑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을 모두 책임지는 존재라고 했어요. 참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산, 현재의 이익,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 소위 말하는 정치판 내지 정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국감 가서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시고 또 대법원 국감이라고 그래서 꼭 좀 참고인으로 나가라. 참고인은 나갈 의무가 없거든요. 증인은 나가야 되는데 참고인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법무부에 3번 근무하면서 맨날 법사위 저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 한심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정치 그것이 한 20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치가 이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국가가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단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아마 거의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판으로서는 안 된다. 지금 완전히 싹 갈아엎고 완전히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새로 이제 재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능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실 정치는 할 그런 주제가 못 됩니다만은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각자의 어떤 포부와 뜻을 모두 크게 키우셔가지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정말 살만한 세상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발전과 희망을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네네 오늘 연수를 위해 특강을 해주신 김종미 대표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잠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받고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항명 사투리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을 다 날리겠다고 하는 그런 법안도 만들고 진행 중인데 언제쯤 그분들이 날아갈 수 있는 법안이 완성되며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지금 항명 검사들이 이제 현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 검찰에서는 제2의 제3의 그 뜻을 세우는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는지 네.
없는지 네. 현실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제가 이제 국회법을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한 달 내에도 바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검찰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저는 검찰의 신세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찬밥이었고 항상 비주류였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보직에 단 한 번도 발령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문 보고 제가 어느 보직에 가는지 늘 봤던 사람이고 결국 마지막에 그 용도 폐기돼서 됐기 때문에 저는 아무 신세진 적이 없는데, 어떨 때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대체 내가 검찰에 신세진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떠들어야 되나, 굉장히 회의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더 회의가 많이 드는 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검찰 내부가 너무 조용해요. 제가 검사들을 푸들 강아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그냥 완전히 월급 받는 샐러리맨 이런 신세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마테오 복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무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처량한 신세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번 소위 말하는 가오, 그 다음에 이제 짠맛을 잃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겁니다. 이번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한번 보십시오. 검찰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왔지만은 저렇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누구라도, 사실 검사의 일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검사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흰 것을 거무스름하다, 그 다음에 검은 것을 흰 듯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검사가 아니고, 야 이거 검은 건데 희다고 얘기해 라고 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설사 사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검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지금 평검사들 너무 조용하죠. 지금 실제로 검사 내부 게시판도 조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마 철저하게 순치가 돼서 앞으로 검찰이 더 이상 역할하기 힘들 겁니다. 혹시 다른 질문,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네. 아니 저기 현직에 있으실 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학생들을 25년 동안 가르쳤는데 저도 정의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지역에서 계속 시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이게 정치판에 뛰어들게 됐는데 이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새미래민주당이 알아줬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전 검사님이시잖아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지금 그런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당시에 좀 그렇게 좀 한번. 아니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인사에서 이상한 데로 막 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 검찰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이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방향을 짚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검사셨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중요하고 뼈아픈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저하고 법무부도 2번 근무하고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법무관 훈련대 12주 동안 같이 구르기도 하고, 또 제가 홍성지청장 했거든요. 홍성지청장 했는데 그때 이제 서산지청장 하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었던 우리 동기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도 요즘 맹활약 하시죠. 이성윤 의원은 제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수석 검사를 할 때 저보다 2기수 후배인데 저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 돌잔치 때 우리 집에도 왔던,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가가지고 그렇게 검찰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최고로 꿀 빨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부장, 옛날로 치면은 대검 중수부장이에요. 이 최고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박균택, 윤석열,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검찰은 빨리 문 닫아야 될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서 제가 너무나 참 절망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결국 검찰의 한계였고, 결국 저 사람들은 검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검찰을 이용했던 것뿐이구나 라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다산 컬럼이라는 그 칼럼을 한 달이나 한 두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작년 5월에 제가 법조인 망국론이라는 칼럼을 아주 세게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조인 때문에 망한다. 지금 실제로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우리 기업인들 일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민변 변호사들, 그다음에 국회에 있는 그 법조인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란봉투법이다 만들면서 나라를 골병들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운동권과 법조인들이 사라져야 좀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